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오던 날, 박지연은 윤씨 집안의 대문을 처음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맨 보따리는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발등까지 달아해진 집 시내는 먼 길을 걸어온 흔적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두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양반가 자제로 태어나 글을 배우던 선비였으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잇따른 흉년으로 가문이 기울자 남은 것은 책 읽는 눈과 선비로서 꺾이지 않는 자존심뿐이었지요. 윤씨 집안의 안채는 웅장하고 넉넉했습니다. 기와 지붕은 반드시 얹혀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가 서늘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제법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었으며 곡간과 헛간이 따로 자리 잡아 집안 규모를 짐작케 했습니다. 드나드는 종들만 해도 10명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풍경이 낯설고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위로구나. 안채 마루에 앉아있던 최씨 부인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경멸과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로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해진 두루마기와 초라한 행색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간 남자가 이리 보잘것없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그 말은 돌멩이처럼 무겁고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종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지연을 흘끔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벌써부터 무시와 조롱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귓가에는 최씨 부인의 날선 말소리가 자꾸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안채 건넌방의 문이 살짝 열리며 윤소정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20살이 채 안 된 어린 나이였으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어딘가 성숙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수모를 겪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감히 나설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성정이 불같이 매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자신이 남편을 감싸면 화는 더욱 거세질 것을 알았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꾹 깨물고 문을 다시 닫으며 방 안으로 물러났습니다. 복근아, 저 사람을 사랑채 뒤 작은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곳이 사위의 처소다. 최씨 부인이 손짓하자 중년의 머슴 최복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사내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연에게 다가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장섰습니다. 사랑채 뒤편 헛간과 장독대 사이에 낡고 낮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방 안에는 먼지와 곰팡내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령이 머무실 곳이오. 넉넉지 못해 죄송하오. 복근의 낮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괜찮소. 비바람만 막아주면 좋카오. 복근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비록 낯선 사위였으나 그 기계만은 분명 느낄 수 있었지요. 복근은 속으로 은근히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부엌에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연 앞에 놓인 것은 안채의 풍성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복근이 낡은 목반에 담아온 보리밥과 된장국, 무청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상을 받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히 밥을 뜨고 국을 넘기며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자 지연은 촛불을 켜고 보따리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이 적힌 책은 모서리가 손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책을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천대를 받는 대릴 사위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들이우리라. 그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안채의 윤소정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진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고 남편의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혼례는 중매로 치러졌고 그녀는 그저 부모의 뜻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처음 본 남편의 눈빛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심 어린 얼굴 속에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지요. 소정은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올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지연의 대릴 사위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눈길, 종들의 은근한 무시, 아내 윤소정의 안타까운 시선이 뒤엉켜 그의 첫날 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굴욕을 뒤엎고 일어서리라는 다짐이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윤씨 집안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자 그의 하루는 점점 더 고되어 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둑한 새벽이면 마당을 쓸어야 했고 곡간에 곡식 자루를 옮기고 밭에 잡초를 뽑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모두 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디 이런 일들은 집안 종들이 하던 것이었으나 최 씨 부인은 사위를 일부러 불러내 허드레질을 시켰습니다. 양반 도련님 노릇만 하던 그를 짓밟아 굴복시키려는 심산이었지요. 박서방, 곡식 자루 20개를 곡간 뒤로 옮겨놓거라. 해지기 전에 다 마쳐야 한다. 최 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말끝에는 여유라고는 없고 오직 괴롭히려는 속내만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나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는 곡식 자루를 어깨에 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등과 어깨가 욱신거리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종들이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희는 글만 읽었다더니 몸은 약하기 짝이 없구먼. 허나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는 걸 보니 참는 성미는 있는 모양이지. 그들의 말에는 조롱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떤 이는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 돕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한 까닭이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지연은 마침내 20자루를 모두 옮겨놓았습니다. 등은 땀에 흠뻑 젖었고 손바닥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숨이 가빠 한동안 곡간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최복근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령, 이 물을 드시지요. 복근이 낮은 목소리로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없는 연민과 존중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바가지를 받아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메마른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맙소. 지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복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령, 마님 성정이 워낙 불같으셔서 그러실 뿐이지요. 허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언젠가는 도령의 진가를 알아보실 날이 올 것이지요. 복근의 말은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는 그뿐임을 알았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안채에는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은어구이와 나물 반찬, 따끈한 된장찌개가 상 위에 가득했지요. 그러나 지연에게 돌아온 것은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랑채 뒤편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소박한 상을 받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위를 식구들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며 집안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소정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변변한 끼니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밥맛을 잃었습니다. 소정아, 어찌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느냐? 최 씨 부인이 눈매를 좁히며 물었습니다. 소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속이 조금 더부룩하여 그렇습니다. 소정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여 그 쓸모없는 사위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저자는 제목도 못하면서 입만 축내는 자다. 괜한 정 붙일 것 없다. 그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남편을 향한 안타까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다시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학문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터진 손바닥으로 책장을 넘기며 이를 악물었지요. 성현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언젠가 고통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군자는 공궁할 때 더욱 그 뜻을 굳건히 한다. 그가 낮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무리 최 씨 부인이 핍박하고 집안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도 그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 모든 굴욕을 뒤엎으리라. 그 결심이 가슴속 깊이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이렇듯 박지연의 인내는 이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모진 핍박과 종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 최복근과 윤소정은 조용히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마을 어귀로 파발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올해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을에 초시가 치러지고 이듬해 봄에는 복시와 전시까지 이어진다 하니 사람들은 술렁이며 떠들었습니다. 글 읽는 집안에서는 자제를 보낼 준비로 분주했고 장정들은 삼삼오오 모여 앞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박지연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른다면 지금의 천대받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지요.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최 씨 부인이 장죽을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루 아래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올 가을에 과거 초시가 열린다 합니다. 시험에 오르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최 씨 부인의 입가에는 곧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장죽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과거라니? 내가 무슨 과거를 본단 말이냐.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허황된 꿈만 꾸는구나.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한양까지 가겠다는 게냐. 그 말은 독침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으나 뜻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학문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라. 내가 과거에 급제한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더는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가슴속에는 분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으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건넌방에 있던 윤소정은 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남편이 간절히 기회를 구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매몰차게 잘라버린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남편의 가슴을 짓밟았을지 뻔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소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랑채 뒤편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초롱불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서방님, 낮게 부르는 소리에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 아내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지연이 당황해 묻자 소정은 주위를 살피고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받으시지요. 한양까지 가실 노자와 옷가지를 조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자 몇 냥과 새 도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과거를 보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서방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는 꼭 붙잡으셔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마지막 말끝은 조금 더 가까워진 듯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존댓말 속에 은근히 반말의 여운이 묻어났지요. 지연은 보자기를 움켜쥐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아내를 여보라 불렀습니다. 소정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마음이 이토록 뜨겁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튿날 새벽 지연은 조용히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단지 최복근에게만 작별을 고했습니다. 복근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령, 부디 몸조심하여 다녀오시지요. 꼭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근의 눈가에는 이슬 맺히듯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으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으나 그는 고개를 들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반드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을 믿어준 아내와 복근에게 보답하리라. 그 다짐이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윤씨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소정은 매일 밤 남편의 무사와 앞날을 빌며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박지연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쉼없이 걸었고 밤에는 주막이나 주막조차 없는 곳에서는 빈 사당에 몸을 눕혔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살같이 갈라졌고 찬바람에 얼굴은 텄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과거 급제라는 한 가지 목표만 타오르고 있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지연은 성균관 근처 허름한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과거를 보러 몰려든 선비들로 북적이는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이었으나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책을 꺼내 사서삼경의 구절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예상 문제를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을 초시가 열리는 날 지연은 새벽부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성균관 앞마당은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곱게 지은 도포를 걸치고 책을 들었으며 곁에는 책동을 짊어진 종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지연은 초라한 도포 차림에 보따리 하나만 맸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선비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으나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는 논어의 한 구절을 풀이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붓을 들어먹을 갈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없이 읽고 외웠던 구절들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그는 붓을 놀려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다스림의 도가 강직함과 유연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뜻이지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산처럼 흔들림 없는 원칙을 세우되 물처럼 백성의 형편을 헤아리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지연의 답안은 단순히 경전을 읊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의 본뜻을 현실의 정치에 잇대어 풀어냈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지연은 주막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에 휩싸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성균관 근처를 서성이며 방이 나붙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서로 답안을 자랑하며 떠들었으나 지연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방이 나붙는 날 성균관 앞에는 인산인해가 몰렸습니다. 게시판에는 합격자 명단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사람들은 밀치고 당기며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연도 숨이 차도록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명단을 살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연. 그것도 상위에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히 그곳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내가 합격했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견뎌온 굴욕과 서름, 최 씨 부인의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대릴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초시에 합격한 선비였지요. 이듬해 봄 복시와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장원은 아니었으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조정 관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시의 임금 앞에 나아가 답안을 올리자 좌우의 관리들이 앞날이 기대되는 인물이라 수군거렸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지연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벅찬 기쁨과 함께 이제 집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아내 소정과 머슴 복근에게 반드시 보답하고 무엇보다 부정을 일삼는 최 씨 부인의 탐욕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과거 급제자의 신분은 그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여했지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일하던 종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복근은 허겁지겁 달려나와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령, 정말 돌아오셨군요. 복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안채에서 걸어 나온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사위를 바라보며 여전히 얕잡아 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벼슬길에 올랐다 한들 내 집안에서는 여전히 쓸모없는 몸이다. 그 말은 여전히 독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바로 최 씨 부인의 부정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연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뒤 마을에서는 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는 것은 집안의 큰 경사였고 동네 전체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사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급제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제를 했다 한들 벼슬을 내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공연히 우쭐대지 말거라. 최 씨 부인은 집안 식구들 앞에서 사위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종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지요. 지연은 집에 머무르며 차근차근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거닐며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세금이 또 올랐다네. 작년보다 갑절은 더 내야 한다 하니 이걸 어찌 감당하겠는가. 한 농부가 지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정에서 세금을 늘렸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전교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한양에서 귀에 들었던 터였습니다. 세금이 늘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지연이 조심스레 묻자 농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고을 아전들이 와서 장부를 내밀며 올해부터 세금이 이만큼 늘었다고 하더이다. 거역하면 관가에 끌려간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지요. 지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분명 부정이 숨어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최복근을 불러 은밀히 물었습니다. 복근은 오랫동안 윤씨 집안에서 일했기에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솔직히 말해보게. 어머님께서 고을 아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복근은 난처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이며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도령 실은 마님께서는 고을 이방과 호방과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금 장부를 고쳐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신다 들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근은 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전답을 헐값에 사들이고 계십니다. 마님의 곳간에는 해마다 쌀이 쌓여가고 집 뒤편에 숨겨둔 은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지요. 지연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장모가 체면과 욕심을 부리는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백성을 수탈하는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로서 그리고 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정을 눈감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를 고발한다는 것은 곧 집안을 뒤흔드는 일이며 아내 윤소정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마을 어귀를 거닐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 까닭을 묻자 할머니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논밭을 다 팔아도 모자란다 하니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아내가 상처를 입는다 해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지연은 은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근의 도움을 받아 장모가 감춰둔 장부를 찾아냈고 부당하게 빼앗긴 전담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아전들이 주고받은 서신 몇 통도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작은 방에 앉아 증거들을 가지런히 펼쳐놓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지요. 내가 비록 장모의 사위라 하나 옳지 못한 일을 보고 침묵할 수는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장모와의 정면 대결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집안의 다툼이 아니라 정의와 탐욕의 대립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소정은 며칠째 남편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거나 살피던 남편은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고 때로는 분노에 찬 눈빛이 스치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소정은 용기를 내어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저예요, 서방님. 조심스러운 대답에 문이 열리고 지연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아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장의 장부와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이것들은 무엇이옵니까?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사실대로 말하겠소. 어머님께서 고을 아전들과 결탁해 백성을 수탈하고 계시지요. 세금을 부정하게 거두고 전답을 빼앗아 그 이득을 챙기고 계십니다. 소정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욕심 많고 엄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토록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연은 차근차근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조작된 세금 장부, 부당하게 빼앗긴 전담 문서, 아전들과 오간 서신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소정은 문서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서방님께서는 어머님을 고발하시려는 것이지요? 소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소, 여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소. 내가 과거에 급제한 선비로서 이 부정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올곧은 뜻을 세운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또한 괴롭소. 허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도 아시지 않소?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무겁고 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엄격하고 차가웠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수모를 견디며 학문을 이어온 남편의 뒷모습. 소정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남편의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깊이 생각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소정은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정은 침상 밑에 숨겨둔 괴짝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와 서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정은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이미 깨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서자 그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소정은 보자기를 풀어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가지시지요. 어머님께서 감춰두신 장부들입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정녕 괜찮겠소? 이것은 어머님을 고발하는 일이 될 터인데. 소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제 알았지요. 어머님께서 하신 일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으로 어머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서방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먹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보, 고맙소. 그대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서서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의를 위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지연은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곁에는 늘 마음을 다해 따르던 최복근이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녘 집을 나서 읍내 길을 걸었습니다. 지연의 품속에는 장부와 문서들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아에 이르자 아전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과거 급제자임을 밝히자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곧바로 원님께 보고가 올라갔고 지연은 마침내 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원님은 쉰을 갓 넘긴 노련한 관리 이태수 원님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지연을 바라보는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지연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박지연, 금년 과거에 급제한 몸으로 감히 원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어찌 이 먼 고을 관아까지 찾아왔는가? 무슨 연유인고? 지연은 깊은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원님, 이 고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장부를 고쳐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고 그 차액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진 자들이 있나이다. 원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이 참이냐? 증거는 갖고 왔는가? 지연은 품속에서 묶어온 서류들을 꺼내어 차례차례 펼쳤습니다. 조작된 세금 장부, 부당하게 빼앗긴 전답의 문서, 그리고 이방과 호방이 최 씨 부인과 주고받은 서신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원님. 이 부정을 저지른 자는 다름 아닌 제 장모, 최 씨 부인입니다. 주변 아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위가 장모를 고발하러 나섰다는 것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님 또한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지연을 오래 바라보다가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어찌 쉽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의리를 좇아 참된 길을 택했구나. 원님은 즉시 사람을 보내 이방과 호방 그리고 최 씨 부인을 관아로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백성들 또한 하나둘 관아 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이 관아에 들려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불길 같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이방과 호방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지연을 보자 이를 갈듯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고발하였단 말이냐. 내 놈 같은 은혜 모르는 자를 보았나. 그러나 원님의 호통이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그만하라. 여기는 관아다. 법과 증거 앞에서 허튼 소리를 함부로 늘어놓지 말라. 원님은 최 씨 부인과 아전들 앞에 서류를 내던지듯 펼쳐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질려버렸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그대들의 짓이더냐? 이방과 호방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발악하려 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그때 원님은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 중 부당한 세금을 거둔 일을 당한 자가 있거든. 나와서 말하라.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농부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원님, 작년보다 갑절이나 많은 세금을 내라 독촉을 받았습니다. 내지 못하면 전답을 빼앗겠다 협박당했나이다. 또 다른 이도 나섰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논을 헐값에 빼앗겼습니다. 그 논이 지금은 최 씨 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관아 마당은 통곡과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은 이를 모두 들은 뒤 탁자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천벌을 면치 못할 짓이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그들을 괴롭히고 수탈한 죄가 어찌 가벼우리요. 원님은 곧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방과 호방은 곤장 50대에 처하고 관직에서 파면한 뒤 먼 고을로 유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도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몰수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전답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원님의 음성은 준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부짖으며 지연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지연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연은 담담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안도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비가 해야 할 도리이지요. 지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복근은 눈물을 훔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날 관아의 마당에는 권선징악의 뜻이 뚜렷이 새겨졌습니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뒤 최 씨 부인의 재산 중 절반이 관가로 몰수되었습니다. 그 곡식과 은자는 곧바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앞에 줄을 지어 서서 구휼미를 받아갔고 빼앗겼던 전답도 하나둘씩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윤 씨 집안으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은 병든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위엄은 사라지고 이제는 초라한 노부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만 바라본 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소정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나 이것이 옳은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은 바로잡아야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소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시지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길이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하였구나. 욕심에 눈이 멀어 백성을 괴롭히고 집안까지 망쳤구나. 소정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돌려받은 전답이 주인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구휼미가 공평히 나누어졌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연을 보면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리 덕분에 저희가 목숨을 부지했나이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한 노인이 절을 올리자 지연은 황급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이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지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연을 칭송했습니다. 정직한 사위 덕분에 우리가 살았네. 과거 급제자답게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리하여 마을 전체에 지연을 향한 신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천대받는 대릴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구하고 정의를 세운 선비로 존경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태수 원님이 윤 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지연을 만나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의 의로운 행실에 내가 크게 감명받았소. 제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그대의 용기를 높이 사오. 지연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원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조정에 큰 인물이 될 것이오. 벌써 한양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하더이다. 곧 벼슬자리를 받게 될 터이니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오. 원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최복근은 눈물을 훔쳤고 윤소정도 남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과 소정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했습니다. 소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처음 서방님을 뵈었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의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옵니다. 지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오. 그대의 믿음과 용기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지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먹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견뎌낸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몇 달 뒤 조정에서 박지헌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한양으로 오르게 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백성들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고 지연은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양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힘쓰겠습니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최복군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하시고 크게 되시기를 빕니다. 지연은 복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소정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듯 억눌린 대릴 사위로 시작한 박지연은 과거 급제와 올곧은 뜻으로 집안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조정에서도 그의 이름은 빛나게 전해졌습니다.